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이 시간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한 주도 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가정행사가 참 많은 달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5월도 성큼성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여름이 좀 설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변호사님의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입니다. 본인은 원치 않았지만 적격. 어떤 얘기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세 번째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예,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다가오는 14일 오전 10시에 가석방 된다고 합니다. 법정 구속된 지 만 299일 만인데요. 법무부는 이번 8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가석방하기로, 즉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수용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였고 또 650명에 대해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는데 그중 최 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최종적으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한 허가를 받게 되면 다가오는 14일 오전 10시 일제히 출소되게 됩니다. 네, 마침 또 그날이 어버이날이었어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의 장모인데 가석방 판정이 나다 보니까 정치권이 시끌시끌한데요. 우리는 그 부분은 좀 제쳐두고 법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은순 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죠? 예,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최 씨는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혐의는 바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땅을 매입하기 위하여 저축은행에 나에게 349억 원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였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법정 구속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의 형이 떨어지자마자 최 씨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법정 구속된다는 말이냐. 그리고 판사님 그 부분 굉장히 억울하다.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약을 먹고도 이 자신의 결백함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법정에서 드러눕는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었는데요. 네. 이러한 형은 결국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로 확정되었습니다. 네, 이번이 가석방 세 번째 심사라고요. 변호사님, 가석방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예, 현행법상 가석방을 받고자 한다면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이라면 최소 20년을 복역하여야 하고요. 네. 그리고 유기징역과 유기금고를 선고받은 자라면 형기의 3분의 1은 경과한 후에야 가석방을 심사받을 수가 있습니다.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최 씨 역시나 이러한 가석방 심사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심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번 심사는 최 씨의 첫 번째 심사가 아니라 세 번째 심사라고 합니다.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받아서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또 가석방 심사할 때 직전 심사에 탈락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3월은 건너뛰었고요. 그리고 최근 4월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4월 심사에서는 보류 결정이 났었는데 이번 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었고요. 법무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 씨 본인은 정작 본인이 논란이 대상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국민에게
역정을 끼쳐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가석방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유지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이나 형기 그리고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이 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동안 정치권은 계속 시끄러울 것 같긴 합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대법에서 진실 밝힐 것, 누군가 억울해하면서 하는 말 같은데요. 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선거 유사기관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또 학력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되었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하 교육감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 즉 벌금 700만 원형의 최종형을 선고 확정하였습니다. 하 교육감은 2022년 부산교육감 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경에 포럼, 일명 교육의 힘이라는 것을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더불어서 선거 공보 등에 본인의 학력에 관하여 학교명을 과거의 학교명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학교명을 기재한 것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하 교육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받았고요.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혐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먼저 교육의 힘이라는 포럼이 하 교육감을 선거에 당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단체, 즉 선거 유사기관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해당 포럼이 하 교육감 개인 홍보 활동에 치중되었던 점, 그리고 하 교육감이 중도보수 단일 후보로 선정된 이후에도 포럼이 해체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실상 선거사무소로 전환된 점 등등을 이유로 들어서 선거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해당 기관이 포럼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하 교육감에게 유리한 홍보물을 게시한다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를 하 교육감을 위하여 발송하는 등등의 행위를 보았을 때 선거에 영향력을 미친 점도 인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학교명에 관하여도 하 교육감이 졸업할 당시에는 학교명이 남해종합고등학교 혹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학교 교명인 남해제일고 혹은 경성대라고 기재한 점에 대하여 허위사실 공표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교육 포럼을 설립해서 선거에 영향력을 미친 점은 굉장히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이는데요. 학교명을 졸업 당시 명이 아니라 현재 명을 기재했다. 이것이 허위사실이다라고 본 점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의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고심은 결국 법률심이므로 법리에 대한 오해를 다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을 다툴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윤수 교육감 본인은 억울한 소명을 좀 풀지 못했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대법원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직위를 잃게 되는 건가요? 예,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당의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죄를 범하거나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화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당선 무효형이다라고 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상고심에도 동일한 결과 나오면 최종적으로 형이 선고 확정되기 때문에 결국 하 교육감은 직위를 잃게 되고요. 앞으로도 당선 무효 결정에 의하여서 앞으로도 향후 5년간 그리고 10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된다는 점 유지하여야 됩니다. 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징역 21년형은 가벼워. 21년형이 가볍다니 어떤 죄를 저지른 걸까요? 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사건 경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12월 9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의 빌라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남성은
여성이 B 씨를 때리고 심지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요.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을 침입하기 위해서 빌라 2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B 씨, 여성 B 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이 남성은 여성이 귀가하지 않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기다렸다고 합니다. 외출하였다가 귀가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성폭행을 시도하였고요. 무려 7시간 동안 여성은 자신의 집에 남성에 의하여 감금된 상태였습니다. 감금된 B 씨 여성은 현관으로 얼른 달려나가 살려달라고 외쳤고요.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에 의하여 112 신고가 되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이 남성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를 시도하고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나가다가 결국 발목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고 검거되었다라고 합니다. 네, 물론 중범죄 맞습니다. 처벌받아야 하는데요. 성폭행을 시도를 했는데 21년형, 좀 중형 선고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먼저 인천지방법원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요. 재판부는 이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전범죄, 강도미수죄로 이미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될 공간에서 범행을 당하도록 만들었고 피해자 역시 극히 고통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하여 21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 21년형도 부족하다 하여 인천지검이 항소했죠. 항소한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인천지방검찰청은 일단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를 7시간 동안 감금한 동안에도 무려 피해자에게 펜타닐 등의 마약류를 사용한 등 네.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하다라는 점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지금도 범행 당시의 고통으로 인하여 굉장히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등을 들면서 검찰청은 21년형도 부족하다라고 하여서 항소한 상황입니다. 네, 1심 당시 검찰의 구형량이 30년형이었다고 하는데요.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기록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미 1심에서 21년형이 선고된 상황이어서 흔히 이야기하는 올려치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증형될 가능성 좀 낮지 않나라고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수능 만점 받은 의대생의 몰락입니다. 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건데요. 가해자인 의대생 최모 씨는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우선 이 남성이 옥상 건물에서 투신 소동을 벌였고 경찰이 출동해 구조를 했는데요. 그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네, 오후 5시 반쯤 경찰로 한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의 내용은 서초동의 한 1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남성이 떨어지려 한다라는 투신 신고였습니다. 경찰의 설득에 의하여 남성은 결국 파출소로 가게 되었는데요. 한 20대 남성이었다고 하고요. 네. 근데 이 남성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남성의 말대로 옥상을 다시 가봤더니 약이 든 가방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주변 이웃들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건물은 평소에도 옥상이 열려 있다라고 하고요. 이유는 뭐 평소에 담배를 피러 가는 사람들 때문에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1차 조사했습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여성이 헤어지자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며 살해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네. 이 가해 남성이 의대생입니다. 경동맥이 지나는 목 부위만 수십 차례 찔렀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사인이 나왔습니까?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의하면 이 여성은 흉기로 인한 출혈 과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그 원인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네.
의대생이다 보니 치명상을 좀 입힐 수 있는 부위를 잘 알고 있을 가능성, 또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구입했다고 한 거 보니까 좀 계획 범죄로 좁혀지는 것 같은데요. 본인도 시인을 했다고요? 예, 서초경찰서가 조사한 결과 최 씨는 A 씨 여성의 목 부위 경동맥을 수차례 찌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 않느냐, 즉 애초부터 계획하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계획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범행 약 2시간 전에 미리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입한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A씨를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 씨도 스스로 계획범죄임을 시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최 씨의 변호인 역시나 범행은 인정했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계획한 범죄는 아닐지언정 우발된 범죄는 아니다. 즉 계획한 것은 맞다라고 시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이 살인사건의 경우 계획 여부에 따라서 형량 차이도 좀 크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형법의 조문은 단순할지언정 살인을 하게 된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단순한 우발적인 살인이라면 감경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계획한 계획살인이라면 이것은 중형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완전 범죄를 노린 전형적인 계획살인은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하던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예, 아마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말을 따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해당 교수는 수사 과정 중에 범행을 계획했다라는 걸 시인을 하고 있지만 애당초에 과거부터 살해를 계획했는지 부분에 대하여는 따져보아야 할 문제다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청년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나 의심된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계획살인을 의도한 피고인인 경우에는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노려서 범행 장소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남성은 심지어 강남역에서 오후 5시에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골랐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았고요. 네. 그리고 투신을 시도하다가 결국 경찰의 설득에 의해서 파출소로 갔죠. 거기에서 그 경찰의 피해 시신을 발견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옥상에 가방이 있으니 가방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여서 도망을 시도한다거나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발견을 지연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오히려 드러내는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이수정 교수는 전형적인 계획살인이 아니라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살인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 가해 남성에 대해서 수능 만점을 받은 명문대 의대생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좀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온라인상에서 신상 털기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신상 털기가 일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이 최 씨는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네티즌들은 이 최 씨가 수능을 치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도의 수능 만점자를 다룬 기사를 모두 검색하여서 결과적으로 이 최 씨의 신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더니 과거 경기도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최 씨는 수능 만점을 계기로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수능 만점임에도 불구하고 선택 과목으로 인하여서 서울대 지원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다른 최상위권 의대에 입학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교도소라는 것을 통해서 완전 신상이 공개돼 있긴 하더라고요.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평소 대학 학우들 사이에서 좀 겉돌면서 적응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의대 진학 이후에 1년 유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좀 문제를 촉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평가가 좀 나뉜다는 점을 봐야 되는데요. 네. 그 최 씨의 의대 동기라는 친구, 그러니까 동기생을 이야기하기를 이 최 씨는 본과 1년 차인 2020년에 성적 미달로 유급 처리됐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평범한 학생이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뭐 이성 문제도 크게 없었고 말썽을 부린 적도 없었고 평소에 불안정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으며 학과 생활도
적당히 할 정도의 무난한 친구였던 것으로 기억을 했는데 이에 대한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해당 학교의 그 커뮤니티인 거죠. 에브리타임이라는 곳에서는 최 씨가 실습에서 다른 학생에게 많은 민폐를 끼쳐서 온갖 피해를 끼치고 다닌 것 때문에 심지어 사람 취급도 못 받았다라는 극악한 평가도 있었는데요. 네. 이러한 점이 어떠한 이유냐면 결과적으로 재판을 넘어가게 되면 범행의 동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각각의 평가에 따라서 다른 내용이 선고되게 되는 것이죠. 이수정 교수 다시 한번 소환해 보면요. 해당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서 성격 특이성 같은 것을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 교수의 범죄 심리학 평가에 따르면 1년 유급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한폭탄적인 면모가 있지 않냐라고 해서 해당 범행 피의자에 관하여 여러 가지 위험성을 좀 높이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혀 상반된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도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문제는 피해 여성의 사진까지 좀 퍼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2차 가해 아닐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 씨의 신상은 이미 털렸고요. 그래서 최 씨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프로필 사진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피해 여성의 생존 모습까지 다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의 생존 모습까지 유포가 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하여 피해 여성의 언니라고 칭하는 한 인물은 SNS를 통하여 동생은 최 씨의 이별 통보에 대하여 최 씨가 이별 통보에 대해서 나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 라고 하자 그러한 자살을 막아보고자 갔다가 계획범죄에 고스란히 휘말려서 살해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디 자신의 동생에 관한 억측은 말아달라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또 많이 힘들고 가슴 아프실까 싶은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상보다도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제 폭력, 교제 살인 사건이 정말 끊이지 않고 있어요. 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3,939명으로 2020년보다 무려 55% 급증한 수치입니다. 엄청난 수치 아닙니까? 예, 더 위험한 일은 이 교제 폭력이 단순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는 것인데요. 네. 지난 3월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고요. 이 점에 대해서 한국 여성의 전화는 언론에 보도된 사건 등을 분석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라고 끔찍한 한 해에만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발표를 했습니다. 교제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조금도 보셨겠지만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지난 2022년에는 13,000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교제 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다가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 심지어 살인의 피해까지 입는 사례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까 설마 나에게 그러겠어 하고 그거를 한번 봐주고 이해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장 친밀한 관계이고 또 심지어 그 가해자들은 자신의 가혹한 행위를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를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폭행을 사랑으로 둔갑시키는데 이 점 때문에 계속 용서가 반복되는 것이 극악한 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왜 소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좀 방지하고 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큰 문제인데 아마 많은 변호사분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자체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하여 사람을 때린다거나 혹은 협박한다거나 강요한다거나 이러한 점으로 나아가야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가스라이팅 자체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 보니 예비 혹은 초동 단계에서부터 법의 흠결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네, 이렇게 교제 폭력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가스라이팅부터 범죄를 규정하고 또 관련 법령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교제 폭력 자체만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은 지금 흠결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네. 언뜻 떠올렸을 때 가정폭력처벌법
대응되지 않는가, 혹은 스토킹 처벌법 대응되지 않는가 생각하시겠지만 고스란히 처벌 규정으로 인정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가정폭력 처벌법으로 처벌받으려면은 최소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가 사실혼 관계 정도는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에 이르지 않죠. 교제 단계니까. 또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하려고 해도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에 따라서 그 이후 단계의 행위만 처벌되다 보니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풀려나는 경우가 많죠. 이것 때문에 처벌하고자 하여도 훈결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입니다. 네, 이 교제 관계라는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상당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고소하기가 무척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강력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그냥 대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심각성이 도를 넘은 단계라고 본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별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실제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굉장히 특수성이 있죠. 친밀한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다 지워버리기도 하고 초기화시켜버리기도 해서 피해자는 증거 하나 없는 상태로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요.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다 보니 이 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처벌과 예방 시스템을 빨리 논의해야 될 단계라고 보입니다. 네, 좀 개인 차원에서도 한 번이라도 폭력이 있었다면 그것을 문제라고 좀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연인 관계라도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미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가해자와만 소통하시지 마시고요. 타인과 소통하면서 가해자 행위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혹은 문제점이 없는지를 여러 차례 이야기해보고 검토해보셔야 된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 집단 성폭행 자백한 유서입니다. 네, 한 남성이 15년 전에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하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21년 3월 한 3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유서에 15년 전에 집단 성폭행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요? 네, 한 남성이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에서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유서의 내용이 문제인데요. 유서에는 너무나 죄송하다라는 말과 함께 나는 친구 3명과 함께 2006년도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강간한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고 사망을 해버렸습니다. 경찰은 사망한 자가 남긴 유서를 바탕으로 그 사망한 자의 친구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본 사건의 발단입니다. 네, 이 수사를 했다며 경찰이 피해자를 만났을 텐데요. 피해자는 어떤 진술을 했을까요? 예, 피해자가 시원하게 진술을 해줬으면 좋았는데 이미 네.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요. 피해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했더니 나는 범행일로 추정되는 날에 실제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한 것은 맞다. 그리고 당일날 내 기억으로는 속옷에 피가 있었던 것도 맞다. 그래서 내가 다음 날 산부인과를 방문했을 때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피임약을 처방받긴 했지만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성범죄 피해와 관련된 소견이나 진단을 받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유서에 친구 3명과 집단 강간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목된 3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사님, 15년 전의 일이고요.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한 것도 아니고 자살을 하면서 유서로 범행을 고백했는데요. 하지만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보통 수사가 이루어집니까? 일단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당시에 중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네.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인 경우에는 공소시효 적용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미루어지는 거니까 가능하고요. 네. 문제는 뭐냐면 정식 고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느 사망한 자가 남긴 유서에 의하여 수사가 시작되었단 말이죠. 이 점에 대해서 의아하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투서 혹은 풍문 등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수사의 단서를 채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서에 이러한 내용이 나왔다면 어찌 보면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럼 결국 쟁점은 유서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여부였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유서에 그런 내용 남겨 있으면 당연히 맞겠지. 심지어 사망한 사람이 남긴 것인데 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처벌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진술자가 숨진 이유로 원진술자를 불러서 구체적인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특신 상태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만 해당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해당 진술에 대한 반대 신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굉장히 특이한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은 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고 있고요.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서에 지목된 3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라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기에 여러 가지 수사가 거쳐진 결과 결국 기소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는 걸 보니까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1심, 2심은 어떤 결과가 나왔던 겁니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네. 예, 1심 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망한 A씨가 남긴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 측 항소했겠죠. 2심 법원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서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3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하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한 A씨가 사망 직전에 불안한 심리 상태였던 건 맞지만 사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유서에 기재된 점을 보았을 때 유서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라고 보았는데요. 네. 이 점에 대해서 피고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법원으로 상고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항소심 판단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A씨의 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유서의 내용이 법정에서 반대 신문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즉 검증 과정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지는 굉장히 까다롭게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망한 A씨가 수사기관에 유서 내용의 구체적 의미에 관하여 따져볼 수도 없었고 사건 발생 이후에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서가 작성된 것 때문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봤죠. 결국은 대법원은 파기하였고요.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네. 1심과 대법원은 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 거고요. 2심에서만 유죄 판정이 나왔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를 어떻게 보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재판부는 이 유서의 작성 경위와 해당 내용을 열심히 보시겠습니다만은 재반 증거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여요. 첫 번째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요. 더불어서 피해자가 당일 방문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남긴 소견이나 진단 내용도 딱히 성범죄 피해 내용을 진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죽은 자가 남긴 유서 한 장으로 유죄를 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피해자의 진술이 유서 내용과 부합이 됐는데도 좀 큰 효력은 없었던 걸까요? 글쎄요. 부합이 된다고 보기에는 피해자 진술에 구체성이 없다고 보여요. 사실 성범죄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자신의 진술이 자신의 기억이 정말 가해자들을 모두 유죄로 처벌하고 실형을 선고시킬 만큼 구체적이고 신빙할 만하며 변동이 없는지 일관된 것인지 여러 차례 검증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굉장한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피해자의 내용은 지금 구체적이지 않고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피가 묻었던 건 맞는 것 같다 정도의 이야기인 것으로 보여서 만약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면 가해자에 대하여 유죄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너무 어리기도 했고 또 14년 전의 일이잖아요. 좀 그런 점을 좀 감안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요? 사실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10년 전의 일이면 사실 기억하기 어렵다는 게 맞긴 한데요. 그 피해자 진술 하나를 붙잡고
거의 수십 명에 이르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움직여야 되고 심지어 변호사까지 움직이는 여러 그런 과정을 보면은 10년 전의 일이어서 혹은 6년 전의 일이어서 기억이 안 날 만도 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인정을 해주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아무리 오래된 일이어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주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으로 귀착되는 사건들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 파기환송되면서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를 맡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대법원에서 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죠. 그렇다면은 파기환송심 2심 법원은 대법원의 의견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유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유서를 뺀 나머지 증거를 가지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유죄에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겠죠? 어떠하든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했다면 오히려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의지와 본인의 그 투지가 충분히 확고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 도중에 이러한 좀 흐릿한 진술로 일관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오히려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죽음으로 자신의 죄를 좀 갚으려고 했던 걸까요? 살아생전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뉴스픽스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기념일 많은 5월 곳곳에서 노쇼 성토입니다. 최근 수십 명에서 많게는 100명 단위의 집단 예약을 받은 후 노쇼, 그러니까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만은 5월인데 노쇼 사례가 늘고 있는 거죠. 지난주였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장애인 체육회가 한 식당에 100인분의 식사를 예약한 뒤 당일 취소를 한 사실이 알려졌어요. 네, 체육회 관계자들이 사전 답사까지 하고 식당을 예약했다라고 합니다. 예약 당일에 갑자기 좌석 재배치가 가능하냐라고 질문했고 그것이 어렵다라고 식당 주인이 밝히자 좌석 재배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심지어 3시간 전에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배상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식당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는 예약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사전 답사까지 했고 그리고 직접 와서 보기까지 했기 때문에 취소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100인분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약속된 시간에 맞춰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식당 주인은 미리 장도 다 받고 쌀도 씻어서 다 불려두었고 잡채를 만들기 위해서 채소와 갖은 야채들, 갖은 재료들을 다 장만해두고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두었고 심지어 메인 요리인 버섯 불고기까지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피해가 막대하다고 봐야죠. 논란이 확산되자 처음에 체육회 측은 예약 취소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논란이 확산되어 나가자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취소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근데 무려 100인분의 식사입니다. 100인분이면 그 준비, 그 재료 준비부터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사실 뭐 단 1인분, 2인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장님들, 이 업소의 피해가 많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 자영업자들에게는 노쇼 피해가 참 큰 시련 중에 하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례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전북에서는 한 식당에서 닭백숙 50마리를 포장해 주십시오라는 예약 주문이 들어왔고 기분 좋게 닭백숙 50마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당일날 노쇼를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피해금을 환산해 보았더니 400만 원에 달하는 피해였다라고 하고요. 지난 3월에도 온라인상의 한 피해 사례가 공유되었는데요. 단체 손님 20명이 오시기로 하여서 다른 예약도 받지 않고 식기, 기본 찬들을 모두 준비했지만 예약한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나도 손님이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피해 사례가 온라인상에 공개되었는데요. 이처럼 노쇼 사례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예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약 후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정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이를 악용해서 장난 전화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노쇼하지 않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저희 생생법률쇼 앞으로도 간혹 사장님들이 노쇼로 인해서 피해를 크게 입었다는 사연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 노쇼로 인한 피해는 엄연히 버젓이 존재하는데 딱히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업무 방해죄라든가 이런 게 뭐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일단 업무방해죄라는 형사법상의 법령을 봐야 되는데요. 네. 업무방해죄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위계, 즉 남을 속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위력이 있었느냐, 혹은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느냐라는 행위의 양태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쇼에서 바로 문제되는 것은 위계, 속임수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위계라는 것은 남을 일부러 속이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되는데 노쇼했던 그 해당 손님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려면은 고의를 가지고 일부러 속임수를 써서 저희 몇 명이 갈 건데요 라고 예약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진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형사처벌이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으로 힘들다라고 하면은 민사적인 배상은 안 되나 이것을 고민하시겠지만 추정컨대 민사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민사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노쇼를 당하여서 내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인데요. 금전적 배상을 하라라는 취지인 거죠.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인 버섯 불고기를 100인분을 준비했다라고 하면 그에 소요된 비용만 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겨우 3시간 전에 연락하여서 못 가겠습니다 라고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그의 소요된 비용은 다 고스란히 쓰레기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에 다른 손님을 예약받아서 대접함으로써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점 따진다면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노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그리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입증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을 들어가기 위해서 인지대 통달료 등등의 비용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점 생각하면 어휴 겨우 참고 말지 차라리 그 시간에 장사 더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의성 입증한 형사처벌도 쉽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를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민사 판결을 받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서 결국 노쇼 사례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쇼를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민사소송 과정에서 겪는 어떤 시간이나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청구를 하지 못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미리 고지를 하고 예약을 받을 때부터 노쇼에 대한 미리 고지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게 되면 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영업자분들에게 예약을 받으실 때는 만약에 노쇼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미리 고지하시라. 미리 고지하시게 되면 추후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조언을 많이 받으실 텐데 사실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거고요. 네. 그보다도 오히려 노쇼를 하는 예약자들 보통 보면은 사전 답사하는 경우보다도 전화로 예약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약자의 성명이나 전화번호 정도만 알고 있을 뿐 해당 예약자가 어느 정도인 건지 알지 못하는 경우 많아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에 초기에 여러 가지 피고를 찾아내는데 좀 난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네. 때문에 예약자에 관하여 심지어 100인분, 닭백숙 50마리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전화번호 하나와 혹은 이름 하나만으로 예약을 덜컥 컨펌하시지 마시고 예약자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좀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예약 보증금 정도는 좀 받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정말 요즘 음식점도 그렇고 숙박업소도 미용실도 예약 보증금을 먼저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약금의 기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곳은 식사 비용의 100%를 예약금으로 받기도 한다면서요? 예, 강남에 있는 유명 오마카세
오마카세 식당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예약금으로 식사 가격의 100%를 받는다고 합니다. 오마카세 식당이 좀 고가의 식사 네. 비용으로 유명하죠. 이 식당 같은 경우는 저녁 메뉴 가격이 1인당 36만 원이고요. 그럼 2명 가게 되면 72만 원인 거죠. 이 식당을 예약하기 위해서 밥값 72만 원을 먼저 보증금으로 선납을 해야만 예약이 가능한 것이죠. 네. 환불은 쉬우냐 하면 예약일로부터 5일 전에 취소해야만 예약금을 전부 돌려주게 되는 것이고요. 4일 전부터는 취소하여도 돌려주지 않는 등으로 굉장히 환불 기준도 엄격하다라고 합니다. 다른 오마카세 식당들도 적어도 5만 원 혹은 많게는 20만 원까지 다양한 예약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식당 고객들은 예약 보증금이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노쇼하는 경우에도 일부러 고의성을 가지고 혹은 너무 심한 정도로 직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어떠한 처벌이나 강제적인 제재가 필요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성 없는 실수나 혹은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는 좀 감안을 해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불만도 좀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마치 무슨 공연 티켓 환불 규정처럼 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이 예약금에 대해서 기준을 좀 제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통하여서 외식 서비스 업체가 예약금을 요구할 때에는 총 식사 비용의 10% 정도를 넘지 않도록, 즉 예약 보증금의 금액에 관하여 권고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예약 시간을 1시간 이상 남기고 취소한 경우에는 예약금을 다시 돌려주도록 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기준이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식당인 경우에는 예약금을 굉장히 고가로 책정해서 오히려 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주저하게 만든다는 네. 지적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금액이 식사 비용의 10%를 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닭백숙 사례라든지 버섯불고기 사례인 경우에는 1시간 전에 10%만 포기하면 이것이 과연 손해배상으로 충분한 것인가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준은 여러 가지 실제 사례에 대입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이보다는 식당들이 단순한 전화나 통지만으로 예약을 컨펌 짓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합당하다라고 보이는 보증금의 기준을 미리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뭐 식당이나 미용실, 네일숍 등에 예약금을 내고 예약을 했는데 그 당일에 정말 너무 아파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요. 예, 아마 이 사례 때문에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한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약금 먹튀 미용실을 고발한다라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작성한 자는 SNS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미용실을 찾은 후 예약했다라고 합니다. 미용실은 노쇼 방지를 위해서 예약금 3만 원을 요구했고 기꺼이 3만 원의 예약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예약일에 이르러서 그 작성자가 굉장히 생리통으로 인하여 고통이 호소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용실에 전화하여서 예약 시간 변경은 되지 않는가, 혹은 내가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너무 아파서 해당 미용실까지 무려 1시간 반을 가야 하니 어쩔 수 없다라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미용실 측은 노쇼로 평가한 이후에 예약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그리고 결코 미용실 시간에 맞추는 것도 불가능하다. 즉 시간 변경도 불가능하다라면서 예약 보증금 미용실이 고스란히 귀속하게 되었는데요. 이 점에 분노를 한 그 작성자는 SNS에 글을 올리게 된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수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몸이 아프다는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은 예약 보증금을 고스란히 선취하는 것이 이건 과연 타당하지 않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 반대쪽으로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다른 손님을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았으니까 어떤 손해가 발생한 건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병원 노쇼 환자에게 징벌성 세금을 매길 예정이라고 하는데 병원을 예약해두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예,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지에 따르면 프랑스 총리는
앞으로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서 내년 1월부터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병원의 환자에게는 금전적 배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령 병원의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최소한 24시간 전에 예약 취소를 통지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5유로, 한화로 7,300원 가량인데요. 이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진료 예약 시에 계좌번호를 입력하게 해오지 않으면 자동 인출하거나 예약할 때에는 5유로를 내게 하는 방식이 거론되는데요. 워낙 많은 노쇼 사례가 있다 보니 이러한 결국 페널티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이고 정부까지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큰 금액은 아니지만 노쇼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징벌성 세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노쇼가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도 지금으로서는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와 사장님 모두 양측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빨리 설립하는 것이, 그리고 개별적 사안에 맞도록, 업종에 맞도록 설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노쇼로 인해서 사장님이나 소비자 각각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양측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빠른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